안녕하세요. 서귀포고등학교 2학년 6반 시의원 노건우입니다. 저는 동물을 돌보고 연구합니다라는 책에 대해서 진로 독서 PPT를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작품 소개, 작가 소개, 그리고 확장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품 소개를 하자면 도서명은 동물을 돌보고 연구합니다이고요. 이 책은 동물의 행동과 생태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동물 보호의 필요성 및 동물 보호는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서울대 수의학과 장구 교수가 수의학자의 눈으로 연구하고 수의사의 손으로 직접 돌본 동물들의 이야기나 과거 인간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동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는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몰랐던 과학 속 동물의 자리 및 위치와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재현을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작가 소개를 할 텐데, 작가는 장구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장구 교수는 30년 이상 동물 행동과 생태를 연구해온 국내의 대표적인 동물학자로서 유기동물 보호소나 야생동물 구조 활동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으로 야생동물 보호를 몸소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확장하기입니다. 우선 책의 내용에서 동물 실험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동물 실험의 필요성과 한계에 대해서 집중해 보았습니다. 동물 실험은 의약품 개발, 질병 연구, 새로운 치료법 개발 등 개발, 인간을 위해 활용되는 많은 실험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동물 실험에는 윤리적 문제와 실험 결과에 있어서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인간 실험이나 다른 실험 방안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통과 스트레스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실험 과정에서 동물들 역시 상당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 복지 측면에서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 존중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동물도 우리와 같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의 무게는 모두 같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기에 동물의 생명을 인간의 실험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것은 생명 존중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목적의 정당성입니다. 동물 실험이 반드시 인간을 위해 필요해서 행해지는지 실험 목적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앞서 말했던 동물 실험 데이터가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동물과 인간은 생물학적 유사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기 때문에 동물 실험 데이터가 인간에게 일정 수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초적으로 동물과 인간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의 결과를 100% 인간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동물 실험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석하여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2차 작업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은 번거로움까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동물 실험 결과의 신뢰성 및 한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첫 번째로 동물의 개체 차이에 의해서 동물 실험 결과 내에서도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 개체 간 차이로 인해서 실험 결과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전체적인 실험 결과의 오차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험 환경의 차이인데 동물 개체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실험실 및 자연 환경의 차이로도 실험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 간 차이인데 앞서 말했듯이 동물과 인간은 궁극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사회적 논의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윤리적 관점에서는 동물의 고통과 생명 존중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고, 과학적 관점에서는 동물 실험의 필요성 및 한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많은 토론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 방안은
윤리적 관점과 과학적 관점 모두를 고려하여 동물 실험의 최소화 및 대체 기술 개발, 실험 환경 개선 등의 다각도의 해결 방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동물 실험의 대체제로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인간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 실험을 동물 실험 대신에 활용하게 된다면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며 인간과 인간이 같은 종이기 때문에 신뢰성 또한 엄청나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실험 역시 윤리적 문제가 동반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인간 실험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 실험보다 나은 방안은 나은 방안도 요즘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입니다.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컴퓨터를 활용하여 실험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윤리적 문제가 비교적 발생하지 않기에 매우 적절한 실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포 및 조직 배양 방법입니다. 동물을 대신하여 인간의 세포나 조직을 배양하여 실험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 및 신뢰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장기 개발입니다. 인공장기 기술이 발전하면 실험 중 동물 대신 인공장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윤리적 문제 및 과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아직 이 정도 레벨까지 과학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기에 아직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동물 실험 대체 방안의 실현 가능성은 꽤나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에 전산 모델링이나 3D 세포 배양, 장기 칩 등 동물 실험 대체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규제 강화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최근 전 세계에서 동물 실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동물 실험에 대한 윤리적 우려로 인해 관련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음을 두 번째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수요를 들 수 있는데 이건 앞서 말했던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체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로로서 PPT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620번 조수민입니다. 자, 감사해 주시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각함수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며, 두 번째로는 삼각함수의 응용, 세 번째로는 회전식, 네 번째로는 회전식 응용 분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중 사인 함수와 단위원 위에서는 1분의 y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시각삼각형 위에서는 3분의 높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와 코사인 함수는 단위원 위에서 1분의 x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시각삼각형 위에서는 6분의 밑변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탄젠트 함수는 단위원에서 x분의 y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시각삼각형 위에서는 밑변분의 높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단위원입니다. 이 위에서는 이 원 위의 점 x좌표는 코사인 세타, y좌표는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원점과 점까지 기울기를 탄젠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각삼각형 위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학함수 응용 분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학 및 물리학 분야에서는 전자기학, 기계공학, 은하학 등 다양한 공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지장 및 천문학에서는 위도, 경도, 기절의 변화 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태양과 지구, 금성의 거리를 상학함수를 이용하여 지구와 금성 사이의 거리를 구한 것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의학 및 생물학에서는 생체 신호의 분석, 생리학적 모델링 등 상학함수가 활용됩니다. 회전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알아볼 회전식은 2차원에서의 회전식입니다. 다음 수식은 행렬을 이용해 회전식을 나타낸 것으로 회전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 행렬을 풀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행렬이 유도되는 과정을 단위원 위의 점을 이동시킬 때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전식 응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공학에서의 응용으로는 로봇 발의 각 관절 회전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항공우주공학에서의 응용은 항공기 또는 우주선의 자세 변화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D 모델링 및 애니메이션 시스템의 응용은 기체를 회전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다음 그림은 항공우주공학에서의 응용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X축 기준으로 회전하는 롤링이 있고 Y축 기준으로 회전하는 피칭이 있습니다. 또한 Z축으로 회전을 하는 요잉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회전을 회전식을 이용해 설명할 수 있으며 이 회전식을 이용하여 기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고등학교 2학년 6반 허연범. 지금부터 필요에 따른 선택으로 발전한 도시건축이라는 주제. 목차는 첫 번째로 작품 소개, 두 번째로 확장하기 1, 고대건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세 번째로 확장하기 2, 종교건축에 대한 설명, 네 번째로 확장하기 3, 친환경 건축 자재의 설명, 다섯 번째로 마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작품 소개입니다. 이 작품은 도시건축사라는 이름으로 지어졌고 오사카 아키히코가 지었습니다. 이 기배가 옮겼고요. 도시건축사는 고대에서부터 여러 문명이 도시건축과 우주고층 건물의 등장 과정을 알려줍니다. 또한 그에 들어가는 다양한 시공법이나 원리에 대해서도 알려주고요. 책에서는 인류는 항상 높이를 갈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자신들의 직립자세를 강하게 인지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저 도시건축에 대한 설명만이 아니라 도시건축에서 나타난 의의나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도 서술합니다. 다음으로 확장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대건축, 두 번째로 종교건축, 세 번째로 친환경 건축 자재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대건축. 건축학개론 기억의 공간 서귀포고등학교 2학년 김도윤. 목차 첫 번째 작품 소개, 두 번째 작가 소개, 세 번째 확장하기, 네 번째 마무리. 첫 번째 도서 소개. 도서명 건축학개론 기억의 공간.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는 국내 최초 건축을 매개로 수백만 관객을 감동시킨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서연의 집을 건축한 건축가 구승회와 이용주 감독이 주도하는 공간의 스민 사랑과 기억에 대해 다룬 영화이다. 정릉과 창신동 골목길, 누화동 한옥집, 수유동 시장 골목, 아파트 옥상 위의 하늘 등 관객에게 아름다운 기억과 아련한 감성을 불러일으킨 영화 속 공간 중 서연의 집을 직접 건축하며 공간의 이야기를 담아낸 건축학개론 공간 디렉터 구승회 소장의 직접 건축의 의미를 밝히는 건축학개론 기억의 공간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두 번째 작가 소개. 작가 구승회.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 속 공간 중 서연의 집을 직접 건축하며 공간의 이야기를 담아냈고 직접 건축의 의미를 밝히는 건축학개론 기억의 공간을 출간했다. 세 번째 확장하기. 3-1 하늘을 올려다보면 편안해지는 이유. 3-2 아파트 디자인의 유사성. 3-3 공간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3-1 하늘을 올려다보면 편안해지는 이유. 첫 번째로 하늘은 우리에게 무한하고 광활한 공간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다. 게다가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심리적 안정감이 생긴다. 3-2 아파트 디자인의 유사성. 현재 아파트 디자인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유사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 게다가 현대 아파트는 표준화된 건축 방식을 활용하여 대량 생산되므로 유사성이 높아진다. 3-3 공간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공간은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받아들여진다. 게다가 사람마다 공간을 인지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단어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감사합니다. 내가 유전자 스팽으로 태어난 아이라면 이 책은 유전자 조작 기술과 생명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저에게 강한 인상을 준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유전자 쇼핑의 정의와 배경. 유전자 쇼핑은 부모가 자녀의 유전적 특성을 선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사는 쇼핑으로 빗대어 표현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 유전자 쇼핑은 유전자 연구와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로 이루어졌습니다. 유전자를 다루는 만큼 인간 존엄성, 인권 등 윤리적 문제도 많이 일어납니다. 유전자 쇼핑의 문제점. 유전자 쇼핑은 차별과 불평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유전자 쇼핑에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 때문에 소득의 차이에 따라 차별과 불평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유전체계는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유전자 쇼핑 중 예기치 못한 유전병 등을 발생시킬 수 있고 많은 윤리적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생학이란 특정 집단의 유전적 특성을 선별하고 장려함으로써 우월한 인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이념이 핵심인 학문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유전자 조작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우생학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생학의 단점. 우생학은 특정 집단을 차별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어 인권과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 쇼핑과 마찬가지로 원하지 않는 부작용과 예상치 못한 문제를 낳을 수 있어 위험성이 큽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기준으로 우수한 유전자를 선별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선별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윤리적 논란이 많습니다. 유전자 쇼핑과 우생학은 여러 많은 이유들로 다양한 측면에서 사용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전자 쇼핑과 우생학 둘 다 윤리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기술들의 사용은 많은 고려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서귀포고등학교 2학년 김재석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자료는 파인만의 6가지 분리 이야기와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할 순서는 책 소개, 저자 소개, 확장하기, 마무리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파인만의 6가지 물리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리처드 파인만이고 이 책은 파인만이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대학생을 상대로 가르친 물리학 강의 중 쉽지만 꼭 알아야 하는 움직이는 원자, 기초물리학, 물리학과 다른 과학자의 관계, 에너지 보존, 중력, 양자적 행동과 같은 6개의 개념을 주제로 갔습니다. 예상 독자와 특징은 이 책은 물리학에 관심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물리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고자 하는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 책은 독자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자 소개입니다. 파인만은 1918년 5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고 MIT에서 학사,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경력은 맨해튼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1965년 양자 전기역학에 대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하며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외의 경력으로는 복잡한 입자 상호작용을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도구인 파인만 다이어그램을 개발했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사망일은 1988년 2월 15일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망했고 아래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2번은 못 죽을 거야. 지루하네. 다음은 파인만의 철학과 접근법에 대한 얘긴데요. 과학적 접근법으로는 파인만은 과학을 대할 때 호기심과 열정을 중요시하며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스스로 증명하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복잡한 개념을 단순화시키며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집니다. 그의 철학은 파인만은 과학적인 개념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그는 만약 어떤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그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험과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을 중요시하며 학생들에게 직접 실험 또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 노력했습니다. 그가 남긴 명언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다. 또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스스로 증명해라와 같은 자신의 접근법과 철학이 담긴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이 책의 주요 개념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 책의 주요 개념들로는 총 6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움직이는 원자입니다. 이것은 모든 물질들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원자의 운동이 물리적 현상과 열의 본질을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초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의 기본 원리와 법칙들을 이해하기 쉽게 승하여 힘, 운동, 에너지 등의 기본 개념들을 다룹니다. 세 번째로 물리학과 다른 과학자의 관계입니다. 물리학이 화학, 생명 등 다른 과학 분야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설명하고 모든 과학이 물리학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발전함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로는 에너지 보존입니다.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형태만 변환되며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하나의 개 내에서 총 에너지의 양은 항상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중력입니다. 모든 물체는 중력에 의해 서로를 끌어당기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다룹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양자적 행동입니다. 미시 세계에서의 입자들은 양자역학 법칙을 따르며 전자와 같은 입자들의 이중성, 즉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설명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입니다. 파인만의 물리학과 기후변화를 엮었는데요. 파인만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 내에서 변환되지만 사라지거나 새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지구 에너지의 균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개념이고 이 원칙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온실가스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지구로 다시 방출하여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인만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는 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기후 시스템은 복잡하지만 파인만의 방식을 따라 그것을 더 작은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 시스템을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본다면 각 부분이 기후 전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조작해서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인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래의 4가지는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든 생각을 적어본 것입니다. 파인만은 우리에게 이 책을 통해 또는 그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교훈은 이런 게 아닐까 하며 생각한 교훈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정한 교훈은 물리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들이 근사적인 내용이란 것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다입니다. 세 번째로는 과학 중에서도 특히 물리학은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이고, 네 번째로 과학은 어렵게 느껴져야 하는 학문이 아니라 재미를 느끼는 흥미로운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네 가지의 교훈을 정한 이유는 파인만은 자기가 알고 있는 무언가를 설명할 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법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흥미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파인만은 기본 원리 같은 것들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이 근사적인 내용이라는 언급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 발표자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학년 6반 21번 최수혁입니다. 제가 발표할 책은 역사가 묻고 화학이 답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화학이 발전하는 동안 우리의 삶에 미친 영향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 발표의 순서입니다. 우선 이 책을 쓴 작가님은 장홍재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광운대학교 화학과 교수이시며 낮에는 논문을 쓰고 밤에는 책을 쓰고 있으십니다. 실제로 이분은 원소가 뭐길래, 물질 좀 아는 10대, 신소재 좀 아는 10대, 화학연대기와 같은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약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약이라는 약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약은 죽을 사자가 아니라 줄 사자를 이용한 단어로 주로 고위계층에게 내려진 형벌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죽는 독약으로 원료는 크게 2가지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투구꽃이라는 독초입니다. 이 꽃 중에서도 뿌리 쪽 줄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덩어뿌리인 부자에서 생성이 된 독이 사약의 원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독의 주성분은 아코티닌으로 섭취 시 호흡곤란, 심장발작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른 물질은 비상입니다. 비상은 광물 형태로 존재하는 비소이며 이를 섭취하면 세포에 있는 ATP의 모양을 바꿔서 세포가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고 효소의 작용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듐 이온의 이동을 촉진시키는데 이는 보고의 독과 반대되는 특징이 있어서 보고의 독을 삭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연금술입니다. 연금술은 15세기 초에 유행하던 금을 합성하는 실험입니다. 그 당시에 금은 몇 안 되는 노란색 물질이며 철과 달리 색이 변하지도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서 태양신으로도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 금을 사람들이 만들려고 한 실험이 바로 연금술입니다. 사람들은 이 실험의 치료로 납을 사용하였습니다. 납은 금과 원자 구조가 비슷하여 원자 모형을 변형시키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납의 원자는 매우 안정적이라서 이를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실험에 아이오딘화 납, 질산납을 사용하여 계속해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금과 비슷한 색을 띠는 노란색 납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이 실험은 실패했지만 1980년대 글래시보그라는 사람이 비스무트라는 원소를 이용하여 금을 만들어내는 연금술에 성공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불입니다. 불은 약 153만 년 전에 처음으로 발견이 된 물질로 추위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고 음식을 구워 먹게 해주었으며 산업혁명을 이루는 등 문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불을 제어하는 데 실패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인도 게임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섬유시트에 불이 붙으면서 발생을 하였는데 이 불을 진압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탈물질에 있습니다. 불이 붙은 물질은 섬유시트인데 이 물질은 주로 나프타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불보다 밀도가 작아서 진압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불을 진압하는데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불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불의 연소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탈물질이 있어야 하며 탈물질의 온도가 발화점을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동안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 하며 이는 불이 생기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즉 불의 연소 조건은 산소 공급, 탈물질, 그리고 높은 온도를
높은 온도입니다. 불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제거하면 됩니다. 보통 실제 상황에서는 온도를 낮추는 방법 또는 산소를 차단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물질로는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의 규모가 커지면 물의 공급이 어려워지고 이 사건처럼 기름으로 인한 화재는 물의 밀도 때문에 진압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두 번째 방법을 실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산소보다 질량이 큰 기체를 이용하여 산소와 불의 접촉을 막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산소보다 무거워서 상대적으로 산소의 아래쪽에 위치하여 산소와 불의 접촉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 상황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예시로 소화기가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6반 17번 이도현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작품 소개, 작가 소개, 확장하기, 마무리입니다. 첫 번째로 작품 소개입니다. 이 책은 2019년 7월 17일 창비 출판사에서 출간된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의 현대사회에서 은밀하고 사소하며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선량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차별과 현물 순간을 포착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지혜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릉 원주대학교 다문학과에서 서수자, 인권, 차별에 관해 연구하고 이주민 성소수자, 아동, 청소년, 홈리스 등 다양한 소수자 관련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의 국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법, 정책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확장하기입니다. 차별 감수성의 사각지대, 선량한 차별주의자, 현대사회 속에서의 차별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확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달라지듯 우리 모두에게 있는 차별 감수성의 사각지대, 즉 차별의 교차로입니다. 어떤 종류의 차별은 보이지 않고 심리적으로 공정으로 포장되기까지 하죠.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스스로 선량한 시민일 뿐 차별하지 않는다고 믿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차별을 1차원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다른 차원에서 특권을 가지고 있고 딱 한 가지 문제에서만 해결되면 되는 사람에게만 이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 봅시다. 흑인이며 남성인 사람, 이때 흑인은 주류가 되지 않지만 남성은 주류가 될 수 있죠. 이때는 인종차별만 해결되면 주류가 됩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다음 사례를 보시죠. 백인이며 여성이 이성애자, 백인은 주류, 여성은 주류가 못 되고 이성애자, 주류입니다. 이때는 성차별만 해결되면 주류가 되죠. 네, 마지막 사례를 보시죠. 흑인은 주류가 됐었고 여성도 동성애자인 동시 다 주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사각지대에 놓여서 구제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다음은 현대 속 사회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차별입니다. 이렇게 이 사진은 페이스북 댓글인데요. 이렇게 혐오 표현, 차별 표현을 청소년층에서 고년층까지 아무렇지 않게 상영하고 있는 것이죠. 마무리. 이처럼 차별은 너무 광범위하고요. 이렇게 차별금지법도 이 책의 주제인데요. 차별금지법, 우리나라는 아직 미완의 법이죠. 근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도 시행했을 때 반발이 크고 사회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인식을 개선하고 안 된다는 인식을 강하게 키우고 사회적으로는 캠페인이나 교육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고요. 이 책의 저자는 김현아 님입니다. 이 책은 2015년 전국을 공부에 떨게 하였던 메르스 상태 당시 간호사를 직업으로 종사하던 김현아 님이 작성하신 간호사의 편지로 전 국민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 책의 작가인 김현아 님이 실제로 자그마치 21년 2개월 동안 외과 중환자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돌보았던 한 간호사의 절절한 고백이자 용기 있는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이 책은 지금까지도 유명하고 실제 간호사였던 김연아 님이 용기 내어 대중들에게 간호사의 처우 문제에 대해 얘기하여 큰 감동을 준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깊게 나에게 인상을 주었고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간호사는 환자를 돌본다. 의사의 치료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내내 환자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간호사의 사명은 환자들의 삶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들의 죽음과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일이었다. 의사의 치료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간호사의 돌봄은 희미해져가는 생명을 붙잡는 일이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이미 생명이 사라진 환자를 살려내지는 못했다. 삶과 죽음 사이를 맴돌다 겨우 삶으로 돌아와도 평생 누워서 지내야만 하는 환자들이 있었다. 그들의 남는 삶을 결정하는 건 단 4분이었다. 간호사들은 자기 환자의 4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저승사자와 싸웠다이다. 그 이유는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자신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아도 자신의 환자가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을 도와서 환자가 다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는 이 책에서는 피 묻은 폐기물 박스 앞에서 마음을 졸이며 계란 하나를 껍질을 벗겨 누가 볼세라 황급히 통째로 입안에 쑤셔 넣었던 상황 또는 요리용 가위 하나가 없어졌단 말에 하던 일을 이제 멈추고 피로 얼룩진 20개가 넘는 폐기물 박스들에 손을 집어넣어 찾았던 상황 같은 간호사의 처우 문제에 관한 문제 상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이 책에 나오는 사회 문제에 대한 기사인데 이 기사들을 요약해 보자면 업무 강도는 늘어나서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심해졌고 그에 따른 수당은 너무나 적게 받는 것을 원인으로 많은 수의 간호사들이 퇴직하면서 간호사 인력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와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간호사는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고 환자가 예정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에게 하면 안 되는 일을 말해주는 의사소통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환자에게 신체적 돌봄뿐만 아니라 정신적 지지와 정서적 격려를 하는 역할 등 어떤 면에서는 환자를 의사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현재 상황과 같이 계속해서 간호사의 인력 부족과 처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간호사의 퇴사자가 점점 늘어나는 등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간호사가 자신들만의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즉 워라밸을 가질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정해 놓아서 건강한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간호사들에게 다른 기관들에 지쳐지지 않는 급여를 주거나 간호사들이 자신의 근무 시간을 초과해서 일한다면 그에 맞는 기타 보상을 주는 등 이러한 해결 방안으로 이 책에 제시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간호사의 인력 부족 문제와 열악한 근무 환경 문제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만약 이러한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간호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올 문제이니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던 간호사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팅게일 선서문의 마지막 문구를 읽으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 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진로 독서 PPT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치과의사는 입만 진료하지 않는다입니다. 목차는 치과의사의 역할, 구강건강과 정신건강, 예방치료의 중요성, 치과의사의 책임 4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치과의사의 역할과 중요성입니다. 치과의사는 치아, 잇몸, 턱 등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입니다. 충치, 치주질환 예방 및 치료를 통해 환자의 구강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합니다. 또 구강건강은 정신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구강건강을 통해 심혈관 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의 전신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치아는 음식을 제대로 씹고 맛있게 먹는 즐거움을 선사하기 때문에
치과 의사는 치과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의 관계입니다. 구강 건강은 다양한 경로로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구강 세균입니다. 구강 내에는 다양한 세균이 존재하는데 이는 치주 질환뿐 아니라 전신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혈액순환입니다. 치주 질환은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쳐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산모의 구강 건강은 태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면역 체계입니다. 구강 세균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다른 질병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과 의료의 다양한 영역은 보존치과, 치주치과, 임플란트 치과, 턱관절 치과, 소아치과, 미용치과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방치료의 중요성 및 방법입니다. 예방치료는 앞서 말한 치과 진료의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로 예방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비용 절감,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방치료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칫솔질은 잇몸 질환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설탕 섭취를 줄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식습관 개선을 통해 예방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과의사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치과의사는 학교, 지역, 사회 등에서 구강 건강 교육을 통해 건강한 구강 관리 습관을 조성하는 데 일조합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치과 진료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지원을 실현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의료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증진을 기여하는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발표를 맡을 2학년 6강 9번 김준입니다. 제가 구성한 목차는 1. 작품 소개, 2. 확장하기 1, 3. 확장하기 2, 4. 마치는 말입니다. 먼저 공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대해 소개해보자면 성폭령 카이스트 원자력 공학과 교수님 외에 18명의 교수님이 쓰셨고 농업의 대표적인 학문인 공학에 대해 근본적으로 공학이라는 학문은 무엇인지, 공학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14가지 분야의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각 분야의 역사, 현재, 미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기계공학 부분에서 특히 관심이 갔습니다. 기계공학에선 기존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고 연료전지를 그에 대한 예시로 들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마이너스 극에 수소를 공급하고 플러스 극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가 전자를 잃어 산화되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물이 생성됩니다. 이때 수소가 내놓은 전자가 혈로를 따라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여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게 연료전지의 원리인데, 이때 최종 생성물로 물만 생성되므로 환경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는 점이 연료전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1학년 때부터 익히 들어왔던 개념이라서 간단한 작동 원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에서 연료전지 중에서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의 효율이 좋다고 적혀 있었고, 이해되는 내용은 제가 이때까지 본 적이 없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연료전지의 종류와 SOFC가 왜 효율이 좋은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SOFC의 작동 원리는 공기극에서 산소 환원 반응에 의해 생성된 산소의 이온이 전해질을 통해 연료극으로 이동하여 다시 연료극에 공급된 기체 연료와 반응함으로써 열과 물을 생성합니다. 이때 효율이 좋은 이온은 연료전지의 효율은 연력학과 동력학에 의해 좌우되는데, 낮은 온도에서 공급 손실의 증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에요. 내연기관은 크로노 순환 온도에 계속되어서 수소보다 일산화탄소의 높은 이론적 연료전지 효율을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SOFC는 연료 선택이 자유롭고 일산화탄소도 개질 과정이 필요 없어 크기가 작고 이로 인해 연료 효율도 좋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알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이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뇌졸중이나 치매와 같은 병으로 다쳐 손이나 발을 쓰지 못하거나 낙상사고가 늘고 있다는 문제가 현대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기계공학과 바이오공학을 융합하여 최근 다양한 인공신체를 만들어내는 기술 개발에 각광받고 있다고 책에서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들을 찾아본 결과 고관절 치환술, 인공뼈, 인공팔 등 다양한 인공신체들이 현재 개발되고 있었고, 이렇게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3D 프린팅을 통해 이러한 신체들을 개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3D 프린터로 세포와 지지체를 프린팅하여 생체 조직 모델링 기술을 통해 머지않아 고령화로 인해 다치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노인층이 줄어들어 인간의 평균 수명이 월등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학이란 무엇인가에 나왔던 글귀인데요. 시에서 이렇게 말했듯이 이미 모든 분야 모든 생활에 걸쳐 기계공학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더 낫고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고 발전을 멈추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갖추기 위해선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기초 과목들의 기본기를 철저히 다지고 여러 프로그래밍 관련 능력도 키우고 이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에 대한 그에 대해서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 교과서는 살아있다 라는 책을 읽고 고분자 화합물과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 발표할 2학년 6반 실면 나성욱입니다. 먼저 도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서명은 생명과학 교과서는 살아있다이고, 이 책은 직접 연구실과 현장에서 생명공학 기술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공학 교수들이 생명공학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바카스, 요구르트와 같은 일상적인 물질들에 관련된 생명과학적 지식을 소개하고 여러 생명 활동들을 재미있게 풀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도와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생명공학이라는 분야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작가는 유영재로서 현재는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연구 분야는 효소공학, 환경생물학 등 생명공학 전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바이오에너지의 정의, 바이오매스의 분류, 바이오연료의 종류, 바이오연료의 공정과정, 그리고 고분자 화합물의 정의, 분류, 고분자 화합물 pHb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분해 과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오에너지란 생명체의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만드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바이오매스는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생명체를 총지칭하는 개념이고, 바이오매스는 세대와 종류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1세대 바이오매스는 에너지 작물, 즉 작물계 바이오매스입니다. 여기에는 옥수수, 감자 등 작물에서 얻은 전분이 사용되고, 2세대 바이오매스는 셀룰로스, 목질계 바이오매스라고 부르며 나무 껍질이나 식물에게서 추출한 셀룰로스를 사용합니다. 이 셀룰로스는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요소로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 바이오매스는 해조류, 미세조류계 바이오매스라 불리며 녹조류, 홍조류, 갈조류 등의 해조류와 크루엘라와 같은 미세조류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바이오 연료의 종류는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로 나뉩니다. 이 두 연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에탄올입니다. 바이오에탄올이란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로부터 주로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해 합성된 에탄올을 말합니다. 바이오에탄올에 주로 사용되는 바이오매스는 전분, 당직의 바이오매스와 같은 1세대 바이오매스가 주로 사용됩니다. 바이오에탄올은 기존 가솔린 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삽입 변경만으로 그대로 사용한다는 경제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디젤입니다. 바이오디젤이란 바이오에탄올과는 다르게 동물성 기름, 식물성 기름과 같은 기름을 메탄올과 반응시켜 생산하는 수송연료입니다.
이 동물성 식물성 기름은 트라이글리세리드라는 물질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나중에 공정 과정에서 설명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디젤의 장점은 기존 경유 차량의 엔진을 변경 없이 그냥 사용 가능하고요. 공정 과정에서 대기 오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재활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친환경적입니다. 바이오 연료의 공정 과정은 바이오 연료는 공정 과정에 따라 두 가지 에탄올과 디젤로 나뉩니다. 이 과정을 보면 바이오 에탄올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바이오매스는 곡류와 설탕, 작물, 제가 얘기했던 당직의 작물계 바이오매스가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녹말과 당류의 형태로 변한 후 변환 단계에서 통상적인 알코올 발효, 효소 가수분 애닛 발효, 현미성소와 새로운 접근법 등을 통해서 에탄올과 부탄올, 메탄으로 만들어져 최종적으로 연료로 사용되는데요. 이때 효소 가수분해 및 발효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가수분해는 단순하게 말하면 물을 이용하여 분자 사이의 결합을 끊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디젤의 공정 과정을 살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유지종자 작물에서 생성되는 기름과 해조류에서 생성되는 기름, 즉 동물성, 식물성 기름 등이 변환 단계에서 에스테르 교환 반응과 하이 트리트먼트 반응을 통해 바이오 디젤과 재생 가능한 디젤로 변하여 최종적으로 이러한 연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테르 교환 반응이란 아까 얘기해줬던 트라이글리세리드, 동물성, 식물성 기름의 트라이글리세리드와 메탄올이 반응하여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으로 고분자 화합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분자 화합물은 분자량이 10,000 이상인 거대 분자를 의미합니다. 고분자 화합물은 천연 고분자와 합성 고분자로 나뉘게 되는데 천연 고분자의 경우 단백질, 셀룰로스 등 생물체의 구성 물질이 대부분이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녹말, 셀룰로스, 단백질, 효소 등이 이 천연 고분자에 속합니다. 합성 고분자는 석유 화학의 산물로서 화학적, 물리적 공정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크릴, 나일론, 합성 고무 등등이 이곳에 속합니다. 생분해성 제가 이 발표에서 소개해야 될 고분자 화합물은 PHB라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고분자 화합물 PHB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중 100%의 생분해성을 가진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여기서 생분해성이란 인위적인 작용 없이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분해가 되는 물질을 하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PHB는 원생 생물인 세균의 작용으로 인해서 생성되는데요. 이때 다양한 스트레스 조건에 하에서 박테리아라는 세균이 생성한 물질이 축적된 것을 PHB라고 합니다. 여기 다시 설명이 나오네요. 생분해성 플라스틱 즉 PHB는 미생물이나 박테리아 등 유기 생물체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친환경 플라스틱입니다. 여기 PHB로 만든 비닐들이 서서히 분해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어 나중에 식물의 광합성과 세포 호흡에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HB 플라스틱의 생분해 과정입니다. 이 PHB 플라스틱을 통에 둔 후 73일이 지난 후에 모든 잔해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고분자 화합물과 바이오 연료는 미래 세대의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발달시키는 것은 세계 기아 문제와 빈부격차 등 여러 불평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과 더불어 혁명과학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미래 사회에 우리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발전시키는 데에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유전자의 변형을 미래 식량과 복제 인간에 관련 지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진로 독서 책은 전방옥 작가의 수상한 과학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생긴 질문들은 어떻게 유전자 변형은 미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까? 왜 옥수수는 특히 유전자 변형 품종이 많을까? 왜 복제 인간은 윤리적이지 않을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질문들에 대해 답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전자 변형이 어떻게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입니다.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 작물의 생산성, 첫 번째로는 유전자 변형으로 작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적은 양의 땅으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로 인해 수확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필수 영양소가 강화된 작물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양 결핍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내성 증가입니다. 병해충과 같은 환경 스트레스에 강한 작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물 손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알아보자면 옥수수가 어떻게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입니다. BT 옥수수는 특정 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살충제 사용을 줄임으로써 해충 저항성을 높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잡초제가 생겨나는 현재 상황에서 제초제 저항성 옥수수는 잡초 관리를 쉽게 하기 때문에 제초제를 뿌려도 옥수수가 잘 죽지 않아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가뭄 내성입니다. 가뭄에 강한 옥수수 품종은 물 부족 지역에서 중요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해 보겠습니다. 옥수수가 특히 유전자 변형 품종이 많은 이유는 첫 번째로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옥수수는 식용, 사료용, 산업용 등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이로 인해 유전자의 변형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옥수수 유전자가 변형된 옥수수 품종이 많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전적 적합성입니다. 옥수수 유전자 구조는 변형 방법이 다양합니다. 이는 연구와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옥수수가 많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 가치입니다. 옥수수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작물입니다. 개선된 품종은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옥수수가 많은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인 복제 인간이 왜 비윤리적인가에 대해 답변해 보겠습니다. 먼저 복제 인간은 개인의 존엄성을 해칩니다. 복제 인간은 개인의 고유성과 존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복제 인간은 비윤리적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의 위험입니다. 아직 복제 기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복제된 개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복제 인간은 비윤리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영향입니다. 복제 인간의 존재는 가족, 사회 구조, 법적 시스템의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복제 인간은 사회적으로도 비윤리적이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대규모 복제는 인류의 유전적 다양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화와 적용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복제 인간이 비윤리적으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위프로께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꾼 열린 몸의 사람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인류의 건강과 삶을 향상시킨 17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명과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수많은 생명을 구한 선구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 소개부터 하자면 여기 여러가지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염병 퇴치, 새로운 약품 개발 등 생명 발전에 기여한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돕고 건강한 삶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의 헌신과 열정이 보여준 18세기, 20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현대 생명과학의 기말을 닦은 선구자들의 이야기는 미래 생명 발전에 대한 영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작가 소개를 하자면 작가는 이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황권이라는 사람이고요. 17명의 사람들의 사연과 업적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이 책을 흥미로운 소설을 바탕으로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생명과학의 발달 과정 흥미롭게 서술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활용해서 어떤 헌신과 열정을 표현했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을 확장해보자면 이 책은 백신의 역사를 살펴보는 곳에서 나아가 백신과 바이러스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장하게 하자면 첫 번째로 1980년대쯤에 사라진 천연두를 예시를 들 수 있는데요. 천연두는 두 가지 주요 증상인 발진과 고열을 동반하며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질병입니다. WHO 공식선에 의해서 어떤 인류가 백신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낸 결과 천연두가 지금 현재는 연구소에만 남아있을 만큼 일상생활에서 사라진 질병입니다. 두 번째는 2000년대에 발병한 사스를 볼 수 있는데요. 현대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슷한 바이러스로 심각한 호흡기 질환과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제일 유명한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는 사스와 똑같이 심각한 호흡기 증상과 전염성으로 인해 글로벌 팬데믹을 초래했고요. 현재는 RNA 기반 백신으로 인해 감염자나 증상 또한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 책은 과거, 현재, 미래의 생명과학을 아우르는 흥미진진한 여정을 제공합니다. 독자들은 생명의 발전과 미래 가능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학년 6반 3번 고혁빈입니다. 오늘은 스포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는 우리를 강하게 한다. 먼저 스포츠의 긍정적 영향, 두 번째로는 남성과 여성의 스포츠 참여도 차이, 마지막으로 스포츠를 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의 비중은 얼마나 큰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의 긍정적 영향으로는 학습자의 인격 발달, 리더십 발달, 자아 개념 형성 등이 있습니다. 리더십에서는 팀원 중 한 명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그 개인은 자신의 능력과 역할을 인식하게 되고 팀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팀을 이끌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리더십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팀 스포츠에서 리더로서의 경험은 개인이 다양한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개인의 리더십 능력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아 개념은 개인이 자신의 성격, 능력, 가치, 관심사 등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의미하는데 이는 개인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스포츠를 통해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아평가를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아 개념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팀 스포츠를 통해 청소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팀원들과 협력과 소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성과 여성의 스포츠 참여도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스포츠 참여도 차이는 사회적인 이유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사회는 스포츠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의 편견이 있습니다. 모든 개인이 성별에 관계없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남녀를 위한 공정한 시설 및 장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참여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남성이 주로 하는 스포츠들 위주로 대회를 홍보하고 가시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스포츠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 여성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중대시키고 여성 운동선수들의 업적과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자 축구, 농구, 스포츠 등의 관람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람객 가족 또는 연인이라고 합니다. 남자 축구와는 달리 관객이 별로 없고 시설도 남자 축구보다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자 축구 같은 경우 해외에서는 경기를 직관하는 관객 수가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이고 한국 축구 리그 같은 경우에는 약 5천 명에서 1만 명입니다. 또한 남자 축구는 국가에서 지원이 잘 되어 있어 관람하기 편리하고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의 역할의 비중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도란 학습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이든 공부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설명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런 교육, 지도 없이 수행을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설명과 규칙 등을 알고 무언가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즉, 지도는 학습자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질이 높은 학습을 도와줍니다. 지도자는 선수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지도와 전략 세우기, 동기부여, 그리고 멘탈 관리, 스포츠맨십 요구, 공감 능력 등을 갖춰야 됩니다. 지도와 전략 세우기, 효과적인 기술 훈련과 전술적 접근을 경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동기부여 그리고 멘탈 관리, 선수들이 최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와 멘탈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고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포츠맨십 요구, 지도자는 선수들에게 윤리적 가치와 스포츠맨십을 가르치고 이를 통해 선수들이 경기 내외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감 능력은 선수 또는 학생들의 감정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그들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선수나 학생들이 지도자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고 팀 또는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책은 기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학습하는가입니다. 목차는 작품 소개, 확장하기, 마무리입니다. 작품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기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학습하는가란 책은 AI 전문가들과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과학지 뉴 사이언티스트는 어떻게 인공지능이 인간 자신의 지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기계가 음악을 작곡하거나 이야기를 쓸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책입니다. 튜링 머신과 챗봇, 머신러닝으로 학습하는 기계, 게임하고 보고 듣는 기계, 자율주행차와 킬러 로봇, 사례로 보는 AI 윤리, 창작하는 기계, 일자리 등 AI의 사회적 영향, 인공지능의 미래 등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두 번째는 확장하기입니다. 첫 번째, 튜링 테스트. 인간은 컴퓨터가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두 번째, 자율주행. 인공지능이 운전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인간 사회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세 번째, 데이터 관리.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AI 개발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튜링 테스트. 튜링 테스트란 1950년 영국의 과학자 앨런 튜링이 제안한 기계가 인공지능을 갖추었는지 판별하는 실험입니다. 튜링 테스트 방법은 인간 심사위원이 인간과 인공지능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 후 인간 심사위원이 인간과 인공지능의 답변을 가지고 누가 인공지능인지 고릅니다. 만약 인간 심사위원이 인공지능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튜링 테스트에 참여한 인공지능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해서 완전한 인공지능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서 자동차 스스로 사람의 인지, 판단, 제어 기능을 대체하여 운전을 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0단계. 자율주행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1단계. 가속, 감속 등 보조와 기능, 운전 보조 역할을 해줍니다. 2단계. 2가지 이상 자동화 기능,
동시 작동을 해줍니다. 3단계 특정 상황에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합니다. 4단계 특정 지역에서 자율주행 가능합니다. 마지막 5단계는 모든 지역, 모든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율주행으로 인해 우리 인간 사회에 끼칠 영향 중에 하나는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버스 운전기사나 택시 운전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관리입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AI 개발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데이터 수집과 사용의 투명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데이터 사용 범위와 저장 기간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사용을 제한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전자를 알면 장수한다 라는 도서의 발표를 맡게 된 서귀포고등학교 2학년 6반 13번 박재성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챕터 1에서는 제가 읽은 도서 및 저자를 소개하겠고요. 그 이후 챕터부터는 책에서 다루는 여러 유전자에 관한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서입니다. 도서명은 유전자를 알면 장수한다 이고요. 이 책에서는 유전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유전자와 인간의 생물학적 특징 사이의 관계를 서술하고 예방의학의 중요성과 유전자 검사를 통한 예방 전략을 다루고 유전자 검사로 예측 가능한 질병과 그에 따른 예방 조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유전자에 대한 기초적이면서 또 어찌 보면 심화된 내용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책의 저자 서지용 교수님입니다. 현재 LG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교수 및 학과장을 맡고 계신데요. 그 밑에 또 여러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이 저자의 그 양력을 보았을 때 저자가 얼마나 깊이 유전자 분야에 파고들었고 또한 여러 연구를 진행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대목 중 하나인 유전자 분석의 중요성입니다. 유전자 분석은 우리 몸과 질병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유전적 소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유전자 정보는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유전자 정보를 통해서 저희는 이를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전자 정보를 통한 질병 예방입니다. 앞서 말한 유전자 분석을 활용하고 이를 잘 실생활에 적용시키면은 유전자 정보를 통해서 질병 예방이 가능한데요. 우리 인간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여기는 질병이 암, 심혈관 질환, 유전성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유전자 정보를 통해서는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 암 발병 위험을 초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또한 예방할 수 있는데요. 유전적 소인을 파악하여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성 질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 유전성 질환의 발현을 억제하고 증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학 전문의인 김병철은 그의 저서에서
고지혈증의 유전자 권위는 30%에서 60%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유전자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의 확률이 단순히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이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전자 정보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이는 유전자가 점차 시대가 나아감에 따라 더욱 널리 활용되고 널리 보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유전자가 사회에 유출이 된다면 이는 개인에게 심각한 개인 정보를 이를 관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 정보는 엄연한 개인 정보로서 이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하기 위해 일단 보안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유전자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과 관리를 위한 보안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유전자 정보의 수집, 활용, 공유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자 정보 활용의 미래와 우리의 역할입니다. 먼저 의료 분야에서는 질병 진단 및 예방을 하고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것이 유전자가 미래에 활용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전자 정보 활용에서 연구 분야에서는 유전 요인을 분석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농업 분야에서는 작물을 개량하고 가축을 육종하여 대량 생산하고, 또한 질 높은 농산물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복지 분야에서는 질병 위험을 예측하고 건강 관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가 점차 미래 세대로 나아감에 따라 점차 많이 활용되고, 또한 많이 활용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저희는 유전자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또 저희 거는 유전자를 잘 보호하며 유전자 분석을 통해 점차 발전되고 좀 더 편리하고 잘 유전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서귀포고등학교 2학년 현준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정승규 작의 인류에게 필요한 11가지 약 이야기라는 책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작품 소개, 작가 소개, 확장하기, 마무리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이 책은 당뇨병 약, 정신병 약, 항바이러스제 등 여러 약물들을 파트별로 나누어 그 약의 탄생부터 상용화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물질에 대한 설명 따위의 관련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이 책의 작가인 정승규는 약사로서 의약품 유기합성에 관한 연구로 의학화학저널에 논문을 발표하고 부산시 약사회에서 발간하는 약사회보에 여러 해 글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누구나 쉽게 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 이외에도 인류를 구한 12가지 약 이야기 등의 약과 관련된 책들을 집필하였습니다. 다음은 확장하기입니다. 한국의 신약 개발과 녹차의 카페인, 이 두 파트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대한민국의 신약 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KISTEP, 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FDA 승인을 받은 신약의 건수는 2017년부터 2021년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66개, 중화권이 2개, 일본이 6개, 유럽이 25개임에 반하여 한국에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제력 등의 국력은 탄탄한 대한민국에서 수년간 단 한 건의 개발조차 없었던 것이 의아하여 조사한 결과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예산 부족이 큰 원인이라 여겼습니다. 2021년 일본의 연구개발 예산이 약 19조 엔으로 한화 약 180조 원에 이르는 금액임에 반해 한국은 2022년에 약 112조 원에서 2024년에는 약 26조 원으로 매우 크게 삭감되었습니다. 본래에도 타국가 대비 적었던 예산을 이토록 삭감시켰기 때문에 연구가 제대로 진행될래야 진행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녹차와 카페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두들 알다시피 차에는 커피와 마찬가지로 잠을 쫓고 정신을 깨우는 각성작용을 하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의 유해성 따위를 설명할 때 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는 잘 거론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카페인의 양 그 자체입니다. 차에 함유된 카페인은 동량의 커피와 비교했을 때 5분의 1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또 차에는 커피에는 없는 몇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카테킨과 테아닌이 들어있는데요. 이들 성분은 각각 카페인의 흡수를 억제하고 각성작용에 대한 기량작용을 일으키는 탓에 차는 결국 카페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커피와 비교하여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은 오랫동안 인류의 수명 연장과 건강, 삶의 질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금전적인 문제 등의 여러 애로사항이 해결되어 대한민국에서도 여러 혁신적인 신약들이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에 관하여 흥미를 지니어 이에 대하여 알고자 하며 또 연구하려 하는 서고생들,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며 이번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준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학년 진로 수업 발표를 하게 된 서귀포고등학교 2학년 6반 서민재입니다. 우선 발표를 하기 전에 목차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도서 소개, 2번 저서 소개, 3번 확장하기,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진로 독서 프로젝트 프로그램에서 카를로 로벨리의 모든 순간의 물리학이라는 도서를 선정했습니다. 저는 물리학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이번 독서 프로젝트를 통해 물리학에 대한 지식을 다방면으로 폭넓게 쌓고 접해볼 발판을 만들기 위해 이탈리아의 유명한 이론물리학자인 카를로 로벨리가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입자물리 등 물리학의 여러 내용을 쉽게 풀어낸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카를로 로벨리는 이탈리아, 미국, 그리고 2000년대부터는 프랑스에서 일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이론물리학자이자 작가이고 현재 페리미터 연구소의 저명한 객원 연구이장이기도 합니다. 그는 주로 양자중력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루프 양자중력 이론의 창시자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여러 업적을 쌓으며 이론물리학에 큰 영향을 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저에게 있어 이 책은 다방면으로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과 수업 내용의 확장, 두 번째로는 알게 된 점, 세 번째 책을 통한 궁금증의 해결, 마지막으로 인상 깊은 문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 4가지는 저에게 있어 특히 와닿았던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이 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빅뱅 이론을 배울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작은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확장된 공간이라고만 배워서 수축과 제도역의
수축과 제도역의 반복의 주기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점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모든 물질이 제가 고1 때 배웠던 6개의 중입자인 쿼크와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인 6개의 경입자 렙톤, 그리고 이들의 반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표준 입자 모형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이 이론의 한계도 알려주었는데요. 이론적으로 부자연스럽고 우주상수 등 표준 모형에 등장하는 몇몇 상수가 너무 큰 값 또는 작은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 나사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사진을 보았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이 우주의 모습을 담고 있었는데 사진 속 몇몇 별들이 둥글게 보이지 않고 길쭉한 타원형 모양으로 왜곡되어 보였습니다. 먼 곳에 있는 별이 빛이 해당 별과 관측자 사이에 있는 무거운 물질들로 인해 시공간이 왜곡돼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만 해서 정확하게 그 원리를 몰랐었는데 이 책에 나온 설명에 의하면 중력에도 장이 있고 중력장은 공간 속에서 확장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만으로 공간입니다. 중력으로 인해 공면이 생기게 되고 이 공면으로 인해 공간이 휘게 됩니다. 또한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설명하며 공면으로 인하여 빛이 직선으로 이동하다가 방향을 틀기도 한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관측자와 관측하고 있는 별 사이에 큰 질량을 가진 물질이 있어 관측하고 있는 별에서 나온 빛이 굴절되어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니 이는 실제로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점을 해결할 수 있어서 읽는 데 흥미가 더 생겼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양자와 입자로만 만들어졌을까요? 이 거대하고 찬란한 세상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일까요?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여러 번 곱씹으며 우리 이전에 그 나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생각해 보았는데요. 과학 도서에 나오는 문장이라기에는 다소 철학적인 질문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 지식에서 먼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모두가 아는 상식 그대로 사람의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단순히 이 대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몸을 구성하는 세포도 1초에 100만 개에서 300만 개가 죽는다고 하는데 이에 따르면 7년이면 이 몸의 모든 세포가 적어도 한 번씩 교체되는데 예전과는 아예 다른 세포들로만 구성되는 내가 과연 나인가? 라는 의문이 또 생기게 됩니다. 이 의문에는 결국 나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가? 라는 또 다른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카르 로벨리의 이 질문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며 생기게 합니다. 결국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이 정말 흥미롭고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더해져 많은 것을 추론하고 배우고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쓰인 책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책이라는 점에서 물리학 어느 과목도 다 아직 이수하지 않은 저도 정말 읽기 좋은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아쉬웠던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과 같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기본 입자 모형과 같이 어려운 개념들에 관해 설명해 주어서 이 이론이 어떤 내용을 담는 이론인지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들은 정말 잘 와닿게 설명해 주었지만 어려울지는 몰라도 뭔가 추가적인 심화 내용, 예를 들면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인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대한 접근 방식과 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해서 활용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면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